안녕하세요. 생활 숙박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여기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게 되나요? 고객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잘 알고 응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생수 관련된 이슈는 저희 여기 오픈했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럴 정도면 이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살려고 오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멘붕이 올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생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는 내용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하면서 왔잖아요. 그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거기 담당자도 답변이 좀 어렵다. 맞습니다. 어제 질문 추가로 있으면 올리라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접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전입신고 가능한지, 용도 변경 가능한지, 불이익이 뭔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실제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우리 충무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나머지 직접 사용 가능한지랑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 이거는 고객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왜 다른지 물어보면 살 때 들었던 설명들도 다르고, 또 살 때 하는 설명들이 이제 법이 언제 뭔가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또 설명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접 사용 가능한가, 직접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어요.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 실제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 주거용부터 보면은 본인이 거주를 하는 케이스, 그러면 위탁을 하고 내가 위탁사랑 장기 숙박 계약을 하는 형태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은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도 질문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어제도 어떤 고객분들은 전화해서 막 설명해줘. 이러면 된다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어떤지는 좀 이따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가끔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생숙인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안 된다. 하지만 위탁사가 있는 경우에 위탁사랑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본인이 만약에 숙박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본인 것만 한 개만 운영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0실 이상 자가로 혹은 위탁을 해서 확보를 하시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시고 숙박업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분들도 계십니다. 분양받으신 분들끼리 30명이 모여가지고 숙박업을 등록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전입신고 파트도 여전히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호실에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숙박업 등록을 안 한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다,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관련된 법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비닐하우스에 살든 고시원에 살든 어디 정말 숲에 가서 어디 동굴 같은 데 살아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박업을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오피스텔을 우리가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호텔, 모텔, 여인숙, 생숙 다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주거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주거하기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취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인숙에는 내가 전입신고를 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세무적으로. 근데 내가 생숙에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생숙은 주거하기 되게 시설도 해놨잖아요. 주방도 있고 그러면 취사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얘를 주거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구청 세무서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이거를 내가 위탁사에게 맡긴 호실에 저희 고객분이 사시다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주택으로 보나요? 그러면 볼 수도 있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뭔가 조사가 들어가겠죠. 뭐 조사가 언제 들어가냐? 대부분 다주택 관련해서 혹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뭔가 당장에 안 걸리면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전입신고 안 하면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양도할 때 걸리기도 하고요. 재산세 신고할 때 걸리기도 해요. 대부분 이제 양도할 때 사이즈가 크니까 그때 걸리는 케이스가 가장 치명적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분명히 이게 실지 사용은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수상해,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 있어,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수상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세무서 무서운 게 하나 갖고 걸렸는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달달달 털려가지고 다른 거에 막 다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어떻게 보면 까보면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걸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때도 우리가 공부했던 게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전입신고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세무관청에서는 아닌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실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내가 장기 숙박을 하려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전입신고 해놨어. 뭐 이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대요. 근데 뭔가 임대차 계약서도 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그냥 진짜 일반 사람들처럼 주거용을 쓰고 있고 여기 건물에는 이 사람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해서 세금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거용이 아닌 거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주고 있는 그런 계약인 거예요. 그런 걸릴 가능성이 무조건 커진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안 걸려도 언제든 걸릴 수 있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주거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숙박업 등록 안 하는 실에 전입신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자진신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숙박업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고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확실한 거는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주지 못할 때는 그 녹음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도 확답을 못 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냐. 용도 변경. 이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거의 성공할 거라는 사례가 있고, 지금 여수에서도 바뀌려고 하고 지금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개인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걸리는 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용도 지역이 걸려요.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얘 하나 바꿔주겠다고 뭔가 그런 것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고,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주차장, 이 주차장이 제일 크리티컬하면서도 지자체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자체 조례를 바꾸면 뭔가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생수기랑 오피스텔이랑 대략적으로 주차장 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줄 아세요? 2배 되네요. 2배 정도 차이가 났죠. 조금씩 조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2배. 오피스텔에서는 사실 이 정도 면적이면 한 대면 되는데 생수는 반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대로 오피스텔로 바뀌려면 지금보다 2배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 곳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축 단계에 있는 곳들은 뭔가 이렇게 도면을 바꿀 수 있겠죠. 바꿔가지고 허가 받고 다시 하면 되는데 이미 준공이 된 곳들은 사실상 어렵다. 그럼 이제 지자체가 움직여줘야 되고, 여수가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는 지자체가 이거를 오피스텔로 바꿔주려고 주차장 조례를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례에서 주차 대수를 오피스텔급으로 좀 낮춰주거나 더 완화를 해주면 뭔가 여지가 생기겠죠. 근데 이미 지금 서울처럼 땅이 사실 없죠. 이 없는 데다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면은 붙어 있죠. 용도 변경 하실 거면은 뭐 신청 언제까지 해라. 하지만 신청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인 관리인단이 다 있을 거예요. 생수는 건물마다 관리인단이 있는데 여기에 일정 수 이상이 사실상 거의 5분의 4니까 거의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25.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오피스텔로 변경하겠다고 동의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100%가 아니었어? 100%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생수기에서는 진짜로 생수기에 적합한 호실도 있겠죠. 적합한 층도 있을 거고, 뭐 정말 뷰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오피스텔로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건 수익률 측면에서는 분양 가격을 돌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보다. 그러면 수익률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지금 그나마 되는 게 뭐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곤 있지만,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인다. 또 불이익. 그래서 그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불이익이 뭐냐? 이 예상 가능하면은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은 막 조금 증축해놓고 뭐 벌금 내면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왜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내가 위반한 면적에 따라서 내는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조금만 뭐 약간 살짝 뭐 전체 면적에서 한 10% 정도 위반해가지고 뭐 벌금을 조금 낸다. 뭐 그러면 가능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게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벌금의 어떤 상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의 가장 높은 게 몇이죠? 몇 프로?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내죠? 10%가 제일 높. 근데 용도를 허가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거기 10%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10%를 낸다는 아니지만 10%까지도 낼 수 있어요. 그럼 거의 내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가격의 거의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 1년에 2번까지도 낼 수 있고, 이게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낸다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숙박업을 뭔가 신고를 하지 않고 내가 개인이 운영을 한다거나, 이 숙박업 관련돼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데요. 근데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더 커요. 이거는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왜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 정도라면 이거는 한 객실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불이 난다거나 뭔가 전염병이 발생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원에 있어서도 더 빈번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 피해만 보면 되는데 나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뭐 옆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그 건물에서 다른 운영업체가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불이익을 뭘 받을지 물어보시기보다는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죠? 그 선택지가 이제 마지막이 그럼 저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미 산 사람들, 이미 이거를 보유하시고 지금 잔금을 내야 되는 분들은 잔금을 뭐 안 낼 수 있으면은 안 내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내야 되는 계약들이 대부분일 거고, 만약에 이게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는 한번 뭐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게 21년 2월 이후에 한번 약간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령 같은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은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이행강제금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고, 그리고 요번에 좀 더 강화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했다라는 확약서까지 뭔가 받는 것까지도 강화가 됐는데, 어쨌든 21년 2월 이후에 분양한 상품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에도 그렇고 광고에도 그렇고 이거를 내가 뭔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멘트를 썼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한번 주장을 해볼 수 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분양을 할 때 보면 이게 막 이때가 과도기였다는 게 이전에는 막 그렇게 했죠. 막 주거용 가능하고 이게 뭔가 주택수도 포함이 안 되면서 뭐 되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분양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뭐 법규가 명확하게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법규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분양을 한 곳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어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게 바뀌었다고 갑자기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보시고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도 한번 두드려 보시고, 근데 아니라 그냥 위탁사한테 잘 맡겨서 수익률이 잘 나올 것 같거나 나와, 그러면 뭐 사실 고민할 필요 없죠. 수익형 부동산이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이것만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다 특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 뭐 아니면 기대했을 땐 이거 내가 잔금 치르기 전에 중간에 전매를 할 거야. 막 피가 많이 붙겠지? 혹은 피가 많이 붙을 것 같이 브리핑을 받았어. 근데 지금 상황이 되니까 막 10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그러고 생수기 뭔가 거래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나중에 못 팔 것 같고, 이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판다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근데 산다는 사람이 지금 굳이 이 타이밍에 잘 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피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만약 내가 잘 위탁사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맡겼다면 저는 다른 수익형 부동산 대비해서 완전 나쁘진 않다. 우리가 뭐 상가를 분양받았어. 근데 공실이야. 이거 누가 맡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이자 죽어라 내면서 그냥 가져가는데, 그래도 생숙은 내가 위탁사한테 잘 맡겼다면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수익률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자를 내고도 조금 남을 정도의 수익률을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사 잘 선정해서 맡기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위탁사가 없는 경우. 왜냐면 위탁사가 이제는 진짜 생수구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충무로 지역은 당연히 외국인들도 많고 뭐 동대문, 명동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잘 돼요, 숙박업이. 그냥 근데 정말 에어비앤비 찾아보니까 에어비앤비가 아예 없어. 여기는 진짜 외국인 관광객이 아예 없는 지역 같아. 근데 생수기 분양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상 누가 맡겠어요. 문제가 위탁사도 맡았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반 오피스텔로 내놨을 때보다 가격이 좀 더 높겠죠. 근데 가서 시설을 보면 고객들이 봤을 때 똑같아. 그럼 임차가 안 나가죠. 이자도 못 뽑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운영사가 되게 우수한 운영사가 있어. 우리 홈즈?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믿고 한번 맡겨보시고, 그래도 뭔가 사실상 수익률이 잘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부동산 상품으로서는 어떤 한 카테고리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막 영끌해가지고 사는 그런 상품은 아니죠. 이거는 내가 그냥 정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 달 한 달 내가 수익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 혹은 내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끼리 비교를 하면은 그나마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홈택스에 이제 국세청에 문의를 할 거예요. 신문고 같은 거 있으니까 제가 공인 중개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한 곳에 전입신고를 고객이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주거용으로 보는가, 본다면 어떤 기준에서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올려보고, 답변이 안 달릴 수는 없겠죠. 답변이 달리면 이제 또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주택으로 간주할 수가 있죠. 만약에 주택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이제 위탁사에게 맡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오래 머무시는 고객분이 이용하시다가 전입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걸 주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네. 용도 자체가 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있든 내가 전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뭐 모텔에 있든 생활 숙박시설에 있든 어쨌든 신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어디서 듣기에는 그냥 뭐 위탁사에게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는 숙박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상황에서 거기에 좀 오래 머무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증하는 데고요. 네네. 아직 뭐 딱 명확히 뭐가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